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 자회사를 포함한 일괄 매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3조 6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매각 완료까지 최소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5나노급 반도체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7나노 공정기술 개발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으로 삼성전자는 5나노급 반도체 공정 개발 성공으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 회장이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원그룹 경영은 차남 김남정 부회장 중심이 될 예정으로 회사 측은 기존 경영 방식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유입은 역시나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2% 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과 함께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6% 상승한 2248.6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7,250원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84,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2% 넘는 강세 속에서 20만 8천 원에,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3% 넘는 강세 흐름 속에서 22만 5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3% 하락한 765.02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가까운 상승 속에서 7만 1,000원에, 바이로메드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27만 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62만 1,7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 넘는 상승 속에서 5만 8,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요, 학과장 정은혜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과장님, 날이 지나갈수록 강연에 가까워집니다. 어제자기도 강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이전에 소식을 들으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강연의 소식 전달해 주실까요? 네, 강연의 일정이라든가 내용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 VOD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집 전문가 21년째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오래됐죠. 거의 최장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오늘 문득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인터넷 방송한 날짜가 일수가 4,300일이더라고요. 4,300일. 제가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이제 강연, 그러니까 오프라인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온라인인데
그거는 아마 100회가 넘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카운트가 안 되는데, 뭐랄까, 좀, 근데도 굉장히 긴장이 돼요. 지금. 그렇게 경험이 많은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사실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4월에 지금 몸이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강행을 하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찌 보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정말 엄청난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강연을 요청하지 않는 한, 저는 이게 마지막 강연이 될 것 같아요. 별로 강연을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10년 이상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뭐 정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라든가 뭐 각종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20일 강연회가 끝나면 탈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 자신에게 떳떳할 정도로 치밀하고 완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니까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일같이 그래도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대표님이신데 하루하루 방송하는 것이 또 설레인다라는 그런 말 속에서 열정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4월 20일 토요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구로구민회관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시간대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장소도 구로구민회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것은 주제일 텐데요. 글로벌 미래 전망과 가치주와 테마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저녁은 학과장 정홍 대표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서서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가 좀 잘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가적인 상승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2019년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최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했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3월까지 코스닥이 더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등락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대형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는 하락했다는 게 이게 좀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2019년 종가 기준 최고점 돌파. 그러면 크든 작든 사실은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도 상승해야 되거든요.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대형주가 좋아서 지수는 어쨌든 끌어올렸는데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은 중소형주들, 우리가 흔히 개별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들은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의 등락 원인,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원인이 되겠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지수의 약세,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게 지금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대형주 지수는 상승하고 중형주, 소형주 지수는 둘 다 하락한 건 똑같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그래도 중형주,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플러스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대형주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중형주 지수 하락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코스닥은 개인의 시장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내수 불경기, 내수 침체에 관련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우량주가 가는 건 마치 수출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야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수출 잘하면 외자가 들어오잖아요. 반대로 이제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꼭 내수 시장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시장이고 개별주들은 개인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국내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 자금 흐름이 원활할 때 그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가 좀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량주들은 마치 꼭 수출 시장 같고 그 개별주들은 내수 시장 같은데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내수 시장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런 상태고요. 특이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일보다 고점 저점 모두 낮습니다. 전일보다. 그게 이제 그 특징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코롱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하락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코롱 관련주들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사인을 냈는데 결국 오늘 무너지는 게 봤습니다. 역시 빠져나오기 반등이었다고 보겠고요. 화폐 관련주가 다시 한번 급등해줬는데 제 판단은 단발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여드릴게요. 2019년 구간이 여기에요.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 반면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 음봉했었는데 장중할 때 마이너스 1% 이상 빠졌다가 결국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묘한 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코스피하고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자, 이게 코스피 종합입니다. 코스피 종합인데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짝 하락 출발했다가 한때 이제 많이 밀렸죠. 네, 여기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하락 출발하고 많이 밀렸다가 결국은 오후장에 약간 좀 억지스럽게 올렸습니다. 사실 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중국 증시 때문에 그래요. 네, 중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또 연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대형주부터 볼게요. 대형주 당연히 똑같죠. 코스피랑 거의 똑같아요. 코스피 종합하고. 자, 이번에 중형주. 어떻습니까? 초반에 그 시가 부근보다 많이 내려왔죠. 물론 저점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소형주 볼까요? 이것도 비슷해요. 중소형주가 비슷하죠? 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종합이에요. 코스닥 종합은 초반보다 많이 밀렸었다가 오후장 들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마치 코스피랑 비슷하죠. 중국 증시 영향이 큰데, 자, 그럼 이것도 대중수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지수보다 더 세요. 그죠? 초반에 어떤 시가보다 높게 끝났잖아요. 다시 한번 종합 보여드릴까요? 종합. 이건 어떻습니까? 초반에 그 라인보다 낮게 끝났잖아요. 반면에 대형주는 엄청나게 선방한 거예요.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쯤 되면 중소형주 무조건 지수도 상승해줘야 돼요. 보세요. 중형주. 자, 초반에 그 지수보다 낮게 끝났습니다. 대형주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대형주는 초반보다 높게 끝났잖아요. 자, 이번에 코스닥 수용주입니다. 비슷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확실히 심리는 약하다. 지수가 우여곡절 끝에 가긴 가요. 가는 건 맞아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 확실히 심리는 지금 안 좋아요. 제가 좀 전에 비유했었잖아요. 우량주가 수출시장이라면 개별주가 내수시장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르거든요. 메커니즘이. 똑같은 주식 같아도. 수출 많이 하면 달러 들어온 것처럼 우량주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야 되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특성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좀
예사롭지 않다. 이걸 제가 이제 포인트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보세요. 어제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어제 고점이 여기였고 저점이 한 이쯤 됐죠. 근데 오늘 고점이 여기였고 저점이 여기였어요. 무슨 얘기냐? 자, 어제 고점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지만 더 낮고요. 어제 저점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지만 더 낮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제 고점과 저점보다 오늘 고점과 저점이 더 낮다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어제는 올라갔다 내려갔고 오늘은 내려갔다 올라간 거.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끝났고 오늘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끝나고 이건 다른데 어쨌든 힘은 좀 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 하여간 뭐 어제도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올라가면 점진적으로 다소 느린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내려가면 확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상조로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쨌든 장중 기준이 됐든 종가 기준이 됐든 2019년 최고가를 돌파했어요. 근데 중소형 지수가 마이너스다? 웃기지 않아요?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을 오래 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기관이나 개인이 언제 받아주나 하고 후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기관은 손해봤던 거 연말 연초에 추가 매수한다면 지금 빠져나오기 시도하고 있거든요. 펀드 손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작년에. 무지막지하게 펀드가 손실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매수해서 어쨌든 빠져나오기 과정이니까 쉽게 매수하지는 않고 똑똑해진 개인들이 옛날처럼 쉽게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만 매수를 해주면 미국이 가거나 말거나 우리나라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엔 해외 증시 잠깐 같이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단기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죠? 누가 보더라도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어제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 고점이 여기였어요. 저점은 2번 찍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미국은 작년 10월 초순에 역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고 중국은 30%가 훨씬 넘는 반등 구간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역사상 최고점에 근접해야 되니까 한 2,550 정도 가야 되고요. 반등의 어떤 퍼센트만 따졌다 그러면 중국이 30% 이상 올라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0선 깨졌다 지금 반등 나오는 거니까 2,000선의 30%가 얼마입니까? 2,600이잖아요. 넘어가야 돼요, 여기. 넘어가야 돼요, 이게. 근데 여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묘한 어떤 그게 있는데, 제가 해외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달러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달러. 원달러를 보여드리면 이게 조금 심각해요. 아마 원달러 이거 지금 인식하는 사람 없을걸요? 외환 전문가들은 주식을 잘 모르고, 주식 전문가들은 외환을 모르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설명드려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2016년 말 2017년 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8년 초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네, 저는 차트 줄긋기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경멸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줄을 그어야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수가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2016년 말 2017년 초 그 구간부터 2018년 초순 우리나라가 이제 1월 하순의 고점이었잖아요. 지수가 분명히 그때 올라갔죠. 자, 올라갔을 때는 원달러가 내려가는 게 맞죠. 왜 맞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는 수요보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는 수요가 더 많으니까 원달러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게 내려가는 게 원화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원달러 올라가는 건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묘한 것이 작년 10월 말 그다음에 올해 1월 초 요때
우리나라가 2,000선을 두 번 깼잖아요. 이때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됐죠? 원달러가 추세적으로 보면 다시 또 올라갔어요. 이거 정상이죠. 왜?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도한 다음에 다시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평가 절상, 평가 절하 이렇게 하면 또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이 내려가면은 우리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원달러가 내려가면 올라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1달러를 한국 돈하고 이제 1,000원으로 바꿨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1,500원 주고 바꾼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죠. 1달러하고 1,000원하고 바꿨는데 어느 순간 한국 돈을 1,5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바꿔줘요. 그럼 한국 돈이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가는 게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자, 지금 2018년 10월 말, 그 다음에 2019년 1월 초에 2,000선 두 번 깨지고 반등이 나와서 지금 10% 이상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전에 흐름을 봤을 때 원달러가 내려가야지 정상 아닙니까? 자, 이건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또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 찍은 게 1월 하순이 있어요. 작년 1월 하순. 그때는 원달러가 내려갔어요. 왜? 달러 수요가 계속 한국 돈을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랬고 작년 가을하고 올해 초에 이때는 또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니까 또 원달러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올라갔어요. 그런데 원달러가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되려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표면적인 어떤 지수 상황을 본다 그러면 뭐 13일 연속 상승이고 뭐 2019년 최고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조마조마하다는 거죠. 조마조마해요. 여기서 만약에 개인만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일 벌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강연회 때 제가 수정지수에 어떤 오차가 있는지, 표면지수는 어떻고, 또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중장기 시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도 다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당장 매수할 수 있는 단기 종목 2개. 그 다음에 그 중기 종목을 또 한 4개 정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가 되든 특정한 가격이 오면 매수해야 될 우량주 리스트 딱 뽑아드리니까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특이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일보다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았다라는 그런 지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코론 관련주들의 재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연일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화폐 관련주는 오늘장 급등을 했고, 그 밖에도 항공업종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오늘까지도 탄력을 받았다라는 점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분석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학 과장님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분석을 먼저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대상과 두산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대상과 두산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5% 빠지면서 27,5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두산은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8% 넘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10만 6,50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학 과장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대상과 두산은 두 글자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성명학도 좀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전직 국어교사잖아요. 그래서 잡다한 걸 책을 많이 샀는데 참 묘해요. 이게 성명학적으로 보면 대상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두산은 좀 약간 아쉽고 그래서 그런가요? 지수가 굉장히 이제 이게 좀 편차가 심한데 대상은 보유자는 홀딩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도 역시 이제 그냥 단기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란 기업은 일단 그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그 가치가 있고요. 물론 이건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대상은 쉽게 말해서
대박은 없어도 쉽게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필품에 가까워요. 음식료품에서 중장기 대박주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식이에요. 옷은 뭐 명품 옷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적당히 입어도 되고요. 집도 뭐 좋은 데 살 수도 있지만 비바람만 피하면 되잖아요. 먹는 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생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음식료 관련주 중에서 보면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진짜 정말 중장기 대박주가 많아요. 근데 음식료도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쪽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겠죠. 근데 사실 대상 같은 기업은 생산되는 제품이 뭐 무슨 과자류도 아니고 음료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음식 해 먹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제가 이제 브랜드명을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필품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되면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통일되면 진짜 대박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심용품이에요. 뭐 시멘트, 뭐 건설, 물론 한동안 반짝거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재정 지출하면서 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세금 많이 걷어들여도 지금 막 역부족이라 그래요. 일자리 창출에 3조 원인가 투입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얘기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로 깔아주고, 뭐 지어주고, 그런데, 진짜 대박주는 음식료입니다. 왜? 북한 사람들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상을 보면서 뭐 어떤 사회 인프라를 창출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을 북한에 만들어주는 거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서서히 할 문제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남한도 지금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국제선에서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도와줘요. 10원도 안 도와줘요. 근데 먹는 거는 가격 단위가 작거든요. 그리고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대박주는 바로 음식료품이에요. 뭐 개성공단 관련주? 통일되면 의미가 없죠. 왜? 북한에다 공장을 짓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무슨 금강산? 관광? 북한 전체가 다 관광지가 되는데요. 시멘트, 건설. 초반엔 반짝하겠지만 그럼 우리나라에는 투자 안 하고 그러면 죄다 그냥 세금 걷어서 국가재정으로 북한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근데 먹는 거는 이거는 2,500만 명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먹는 문화도 비슷해요. 말과 글이 똑같은 것처럼 거의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 배고프고 굶주렸던 사람들인데 음식료품이 가장 아마 소비가 왕성하고 견고할 거란 얘기예요. 왜? 한국 식품 맛들이면 못 벗어나잖아요. 북한 사람들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음식료는 솔직히 다 좋아요. 뭐 과자 만드는 회사들, 뭐 오리온, 뭐 롯데제과, 뭐 음료수 만드는 회사들, 뭐 롯데칠성, 뭐 많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들, 뭐 롯데푸드, 뭐 빙그레, 뭐 그다음에 또 또 크라운제가, 뭐 혜태제가 식품, 거기다가 이제 라면 같은 거 만드는 뭐 오뚜기 삼양식품, 거기다 대상은 이건 조미료류가 되잖아요. 장난 아니죠. 무조건 1.5배가 되는 거죠, 소비가. 1.5배. 지금보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음식료품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종목 하나를 제가 간 종목을 올려서 이거 브리핑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심어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두산입니다. 두산도 역시 보유자는 홀딩은 매도인데, 자, 보세요, 두산을. 자,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이 한때, 언제냐, 그때가 이제 요걸 연도로 볼게요, 연도로. 네, 연도로 보면, 그 당시가 이제 7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2000선 돌파했을 때, 2007년이었어요. 2007년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우리나라 처음 2000선 돌파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종목의 트렌드를 보세요. 흘러내렸죠. 흘러내렸다고요. 계속 흘러내렸어요, 지금요. 가지를 않아요, 도무지.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무거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어때요? 자, 2007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입니다. 2008년에 살짝 더 내려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삼성전자 장난 아니죠. 예. 거의 뭐 4배 이상 갔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SK 하이닉스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정말 뭐 거의 2008년 대비로 보면 예술이에요. 뭐 10몇 배 갔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주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하면 부산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던지는 건 아쉽고요. 뭐 부산은 뭐 쉽게 망할 회사는 아닌데 망하지 않는 한 좀 억울한 주가라는 거죠. 왜? 지금 적정 주가 70만 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여러분들이 항상 뭐 1개월이라든가 2개월 정도 텀으로 몰빵하면 안 되고요. 적당한 금액으로 단기나 중기 경영 매매는 제가 찬성해요. 왜? 항상 저평가되어 있고 이게 떨어지면서도 좀 굴곡을 잃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손 놓기는 좀 아쉽고 꾸준히 매수해서 끌어올리기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종목의 유형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 모두 정말 알찬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대상이었습니다. 일단 음식료품에 대한 업종의 특징도 같이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지수가 크게 빠졌을 때도 이런 음식료품에 대한 집중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대북 관련된 부분 있어서는 좀 점차적으로 업종이 좀 단계적으로 변화하긴 합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 크게 본다면은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건설 업종 보다 이 음식료품이 조금 더 뜨겁게 관심을 더욱더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인 두산은요. 역시나 적정 주가 대비해서 현재의 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도와드렸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기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참 주가가 크게 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좀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매수에 대한 관점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짜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는 거 아실 텐데요. 자, 오늘은 종목의 역사 시간이라는 이 타이틀을 통해서 한 종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고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관련된 업종에 대한 흐름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학 과장님이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풀어주실지도 궁금한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위주로 배워볼까요? 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상장 이후 항상 매도 사인만 전달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는 이걸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한국항공우주를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에게 정말 제가 죄송하다고요. 근데 제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6개월 이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냉정할 정도로 매도 사인 내잖아요. 또 어떤 때는 와 이거 이 상황에서 저거 매수해도 되나 싶을 때 그냥 쏘라 그래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고 중립적인데 행동이 제가 좀 극단적이에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어떤 중용을 지켜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철학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이성적인 거나 감성적인 거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과 감성을 딱 중간에 놓고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딱 결단을 내려버리면 그 행동 방식은 아주 저는 뭐 굉장히 좀 무서울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다 싶은 것들은 좀 과감하게 매도 사인 냈는데 이거는 제가 매도 사인 낼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반대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컴투스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한가 잔량이 수십만 주인데 종가에 매수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건 강심장 정도가 아니라 이건 보통이 아니죠. 제가 지금 그나마 지금 나이 먹고 지금 많이 차분해진 거예요.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매도 사인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항공우주 주주들은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아니, 홍택천 님이 이 종목 원수 줬나? 아니, 원수 준 건 아닌데 그것이 적중하면 투자자들 보호하는 거잖아요. 매수할 종목만 알려주는 게 정보가 아니에요.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 알려주는 것도 정보 아닙니까? 계좌가 꼭 늘어나야 수익이 아니거든요. 줄지 않게 해주는 것도 수익입니다. 자,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했었냐? 뭐, 설립은, 1999년 10월에 했고요. 상장은 이제 2011년에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적정주가를 환산해보니까 2011년에 10,000원이었어요. 지금도 한 20,000원 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벌써 8년 전에는 10,000원이었고, 지금 현재 20,000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첫 번째, 매도 사인 이유 1은 뭐냐? 이거는 상장 이후로 단 한 번도 저평가 구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좀 고평가도 됐다가 어떤 때는 저평가도 됐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인데 저평가를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아무리 이게 공기업 프리미엄 있다고 해도 거품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일정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왜? 공기업이 결국 일반 사기업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공기업이 거의 쉽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업의 특성이 뭡니까? 어쨌든 정부 또는 정부와 관련된 어떤 그런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공기업이잖아요. 쉽게 안 망해요. 그래서 항상 공기업은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제2의 한전기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이제 2011년에 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2011년에 처음에 이제 여기였어요. 4만원대까지 갔어요, 4만원. 그래서, 4배나 고평가 됐네, 그랬어요. 근데 2015년이었죠. 이때 이제 10만원이 넘어갔는데, 그때도 15,000원이 채 안 됐었어요. 네, 15,000원이. 근데 이게 10만원이 넘어간 거예요.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된 거죠. 지금도 2만원밖에 안 돼. 지금도 고평가예요. 자, 근데,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매니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2017년 3월에 이제 서울금태 복귀했잖아요. 이때 제가 좀 너무 심할 정도로 2017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매도 계속 했어요. 제발 매도하라고. 직선물은 강력 매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2017년 가래 살짝 또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또 매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2018년이죠. 올라올 때마다 제가 매도 사인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재료가 반영되면서 한번 멋지게 반등했대. 이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다. 정말 원수진 것도 아닌데 매도하라 했잖아요. 결국 매도 사인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현물하신 분들은 매수하지 않아서 손실을 방어한 거고요. 직선물하신 분들은 오히려 엄청난 수익이었죠. 왜? 여기서 딱 하루 만에 그 악재 터지면서 한 일주일 만에 몇 프로가 나온지 아십니까? 보통 한 달, 일주일 만에 무려 400% 이상의 평가이익이 가능했었어요. 왜? 직선물은 40% 빠지면 그게 400%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 한전기술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전기술 잠깐 볼까요? 보세요. 한전기술 똑같아요. 한전기술이요. 이것도 이제 한전기술도 공기업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2012년에 그때 이제 10배 이상 갔어요. 적정 주가 대비. 지금도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속해서 매도 사인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 교육의 포인트가 뭐냐면, 공기업은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황보다는 좀 강할 수도 있고, 사기업보다는 더 좋을 수가 있어서, 탄력 받을 때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확인 매도가 좋은데,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박살이 난다는 거죠. 자, 한전기술이 14만원이 고점입니다. 14만원대. 그죠? 14만원대 고점인데, 자, 7만원이 여기에요. 여기 7만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토막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 거예요? 야, 고점 대비 반토막 났네.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웬걸? 이거요, 2만 원도 깨졌어요. 그때 들어갔던 사람은 3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예요. 멋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적정 주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촌농 기술주가 적정 주가가 정답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게 효용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번에도 이제 한국항공우주 볼까요? 똑같아요. 자, 고점이 얼마였었죠? 10만 원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반토막이 얼마죠? 반토막이 10만 원 넘어갔었고요. 반토막이 5만 원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반토막 났네? 바닥 아니야?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들어와요, 또. 근데 거기서 또 지금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꼭 두 종목만 갖고 참고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격을 보실 때 일정한 탄력을 뛰어넘고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딱 고점 찍고 꺾이고 나서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반토막이야?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업이 상장 이후에 뭐 바로 가든 한 1, 2년 있다 가든 한번 크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한국항공우주도 그랬잖아요. 상장 이후에 한 2, 3년 정도 횡보하다가 한번 쫙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건 상장하고 나서 아주 급등을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또 정석투자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매도에 대한 사인 속에서 흐름을 좀 짚어봤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공기업에 대한 이런 종목에 대한 특징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한전기술에 대해서도 함께 좀 설명을 도와드렸어요.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공기업 프리미엄으로 일단 잘 갈 때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하지만 어설프게 접근을 했다가는 좀 잘못 물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공기업 관련된 특징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한 공기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흐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120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삼성 SDI를 매수가 22만 원의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성 SDI 종가는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2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은 삼성 SDI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내일장 전망 코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상담은 짧게 하겠고요. 대중의 관심도가 좀 높은 종목은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삼성 SDI 별로 관심도가 없는 종목이죠. 시약점이고요. 약간 높게 매수한 거 말고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본전에서 매도하거나 밀리면 본전 매도하고 아니면 10% 수익 매도해달라.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진단은요,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하락 시에는 본전의 손절을 잡으시고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봅니다. 다음 질문은 끝자리 8000님의 질문입니다. 현대바이오를 매수가 14,000원에 비중은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바이오 종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2% 가깝게 올라오면서 13,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약손실 구간이신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물타기를 했다고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너무 위험한 매매를 하셨어요. 계약점이고요. 1차 매수가가 추가하면서 모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략이야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약간 좀 개별주 성향이 강하죠. 여기서
급등 한번 해줬다가 엄청나게 급등했죠. 박살 났다가 또다시 여기서 또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14,000원이 평균 단가예요. 물타기 했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1차 매수가가 최소한 15,000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000원 깨졌을 때 아마도 추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이게 14,000원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 1차 매수가도 문제. 여기서 따라잡는 거 이게 이게 되냐고요. 결과를 떠나서 이건 아니죠. 뭐 하다가 저기서 따라잡아요. 그거잖아요. 제발 하루만 더 가라. 불안하고 위험한 거 나도 알아. 딱 그거잖아요. 이분은 딱 그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이거나 손실이 커서 조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손실 볼 수 없어 해갖고 여기서 본인 판단으로 물타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건 물타기가 아니죠. 저 정도면 훨씬 더 낮아야죠. 그냥 불안할 정도밖에 안 돼요. 어쨌든 이분은 과정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에 대한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끝자리 7299님의 질문인데요. 신일산업을 매수가 2,036원에 보유 중이시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비중이 적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신일산업은요, 종가는 2% 하락하면서 1,9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실 구간인데요. 자, 학 과장님이 신일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C학점이고요. 약간 좀 성급한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종목의 추세는 뭐죠? 상승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61선이 121선 돌파하면 상승 추세다. 자, 상승 추세인 종목에 대해서는 21선 아래 또는 61선 위 또는 1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아마 200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정석 투자가 제가 알기로 뭐 사정 몇십 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200번도 더 했어요. 자, 그러면 기회가 있었죠? 여기서 한번 그죠? 21선 아래. 그러면 최소한 결과를 떠나서 여기서 했어야죠. 근데 이분은 매수를 여기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하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의 개념은 항상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수익 추구만 머릿속에 생각하면 오히려 실패한다는 거예요. 항상 수익 추구, 위험 관리 반반.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라고 했잖아요.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과정을 봐요. 결과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선한지 안 하는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이걸 딱 분석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 나한테 행동하는 거는 안 따져요. 어떤 사람이 좀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행동하는 걸 유심히 관찰해요. 그럼 이 사람이 선한지 안 하는지가 딱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를 판단 안 하고요.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걸 딱 일처리를 하는지를 봐요. 합리적으로 한다고 결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뭔가 이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머리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딱 한눈에 보이죠. 사람 파악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산업에 대한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 출발이 됐고 현재 야간 선물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일 것 같습니다.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와 오늘은 최고점 혼주세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시황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오늘 고점과 저점이 어제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보다 분명히 높게 끝났는데 이제 코스피 말하는 거예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늘 하락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아니 2019년 최고점을 돌파했는데 어떻게 중소형주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하냐고요. 심리가 죽었다. 제가 아까 수출 내수 비교해드렸는데 내수 시장이 지금 붕괴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데 결국은 크게 본다 그러면은 2300선이 먼저 오느냐, 2200선이 먼저 오느냐, 이제 그 싸움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2250선 전후니까 위아래 50포인트인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서 이제 50포인트가 어느 쪽이 먼저 오냐 싸움인데 2350이 먼저 오면 2350이 아니라 2350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근데 2200선이 먼저 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50포인트 정도 보자 이거고, 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내일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과감하게 좀 베팅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왜냐하면 손해보면 작고 수익 나오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감한 베팅이 뭘 의미할까요? 종목을 쏘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이 방송을 그동안 계속 보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을 최소한 3개월, 뭐 길게 1년 정도 보신 분들은 과감한 베팅의 의미를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고점에 대한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거론을 해주셨고요. 위아래에 좀 중간선 변곡점에 있는 상황인 것만큼 상승 쪽으로 간다면 2300선과 그리고 하방에 대한 부분은 2200선 이 두 가지 이 기준선에 대한 싸움일 것이다라는 의견과 덧붙여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힌트와 그리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학 과장님과 1시간 동안 함께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평택선호 정석투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활용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